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태도라면 특검은 응하겠느냐 회의적 전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야3당은 내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의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이자 정의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이신 이정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네, 치약 이정미. 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죄송해요. 네. 네, 그렇지만 저희는 괜찮습니다. 바쁘셔서 그러시는 거니까요. 예, 모두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야3당 서로 각각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중에 단일안을 하나로 만들기로 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몇 시쯤 만나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거죠? 각 정당에서 오전에 회의를 거치고요. 점심때쯤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오후 전에는 예. 내일 아침 신문에는 단일안 기사가 실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정의당의 탄핵소추안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정의당의 탄핵소추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기조를 어떻게 잡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차원에서 위헌 사항들을 쭉 적시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공화국 원리를 부정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부패 행위에 사용한 죄, 요것을 하나 적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출근도 안 하고 지시도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죄.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 전문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중대범죄자로 국가원수나 행정수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위배한 부패 행위에 네. 사용한 점, 국정농단,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또 국정교과서, 그리고 지금 이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자여서 행정수반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 이런 네 가지 안을 네 가지 위헌 사항에 대해서 적시하셨다.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탄핵안에 뇌물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여러 임무 중에 네. 인생을 제대로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임기 내내 창조경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축제 창조경제를 하신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임기 내내 너무 살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벌기업 키워준 국민들을 배신하고 권력 간의 부당거래가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뇌물공여죄 문제는 명확하게 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시를 하게 됐습니다. K재단, 미르재단 관련 사항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0월달, 올해 1월달 기업이 재단에 딱 입금하고 나면 그 다음날 자판기처럼 노동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뇌물죄의 핵심은 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삼성의 경우에는 정유라에게 400억 주고 5,900억 국민연금 손에 끼치면서 수조 원대의 경영권 승계를 이뤄냈습니다. 저희들이 쭉 취합을 해보니까 이번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재벌들이 사실 자기들이 삥 뜯겼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갖다 바친 돈에 46배의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재벌 기득권의 척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지를 좀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갖다 바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재벌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46배의 이득을
얻었다. 네. 이게 모든 기업들이 공이 그렇습니까? 30대 재벌이? 이 전체를 이제 통계를 냈을 때 그런 거죠. 통계를 냈을 때. 예. 그러니까 재벌 전체가 예. 가져간 이득이 46배다. 그렇습니다. 예. 뭐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간 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최고는 예, 삼성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탄핵안도 그렇고요, 특검도 그렇고요, 국정조사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제 삼성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는데요. 검찰도 보면 롯데나 SK에 대해서는 그 죄상에 대해서 막 밝히고 있지만 삼성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뒀습니다. 이 문제는 네. 좀 정치 안에서 어떤 고민이 좀 있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파고들 계획이신가요? 검찰 수사 과정을 놓고 볼 때도 네. 실제 우리나라의 공적 권력 이면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디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삼성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그래서 검찰이 이후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예. 저희가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회찬 대표의 삼성 엑스파일 네, 네, 예. 네. 그 과정에서도 검찰과 삼성이 철저한 공생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삼성이라는 이 거대 기업을 키워준 사람들은 권력이 아닙니다. 거기서 네.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고 삼성 물건 열심히 사다 쓴 국민들인데 네. 그런 삼성 재벌이 결과적으로 스스로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계기를 받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어떤 퇴진이라고 하는 의미도 약간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 재벌 같은 기득권 연합 또 철저하게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번 과정은 정권 탄핵을 넘어서 정책 탄핵이 돼야 되고 대통령 퇴진을 넘어서 기득권 세력의 퇴진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삼성 문제도 이번 과정에서 철저한 어떤 개혁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연금이요. 이재용 네. 삼성 부회장의 수조 원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도구로 전락한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결국엔 국민들의 노후를 저당 잡아서 도둑질을 한 거죠, 국민 노후를. 예, 역시 국민 노후를 도둑질해간 삼성에 대한 문제를 그 국민들이 저희가 이제 그 촛불 집회 현장 취재를 가보면요, 직장인들이 제일 분개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정말 네. 그 월급에서 항상 굉장히 많은 금액을 떼서 국민연금 냈는데 이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에 네. 대해서 다들 이제 분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국조나 특검을 통해서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국민연금 쪽 그리고 네, 또 삼성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은 이제 뭐 특별검사 임명 이후에 뭐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국회 안에서는 지금 국정조사의 몫이 매우 큰데요. 네. 정의당은 지금 보건복지 소속 의원인 윤수아 의원이 지금 국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삼성 문제와 이 국민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 있는데 일단 아직 뭐 국정조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JTBC를 조직적으로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최순실 씨를 귀국시킨 후에 공황장애 진단서로 구치소에서 빼내려고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전투력을 지금 마구 예. 고양시키고 있는 윤수아 상황인데 의원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국민연금 문제 관련해서는 네. 철저하게 이번 과정에서 그 진실을 좀 파헤치고 국민연금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까지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내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이 돼서요. 저희 팟짱도 내일은 네. 새벽부터 짐 꾸려가지고 네. 국회에서 좌판 깔고 국정조사. 정말 다 모두 너무 고생이에요. 대통령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이고, 주말은 네. 또 주말대로 또 평일은 평일대로 그렇습니다. 국조, 특검, 검찰 수사 다 쫓아다녀야 돼가지고요. 네. 기자들이 요새 정말 바쁩니다.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예.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국정조사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봤더니요, 지금 윤수아 의원도 삼성과 이제 국민연금,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삼성이
국회를 거의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면서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네.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저한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좀 와서 로비 좀 하라고 하세요. 아니 뭐 명품백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딱 걸려야 되는데 로비를 안 오네요. 그럴 줄 알고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뭐 소문은 듣고 있지만 네. 삼성이 이렇게 발바닥에 땀나게 돌아다닌다는 얘기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다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무언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온 국민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고 삼성이 그렇게 또다시 뒷거래를 통해서 이 구멍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뭐 심판받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만간 이재용도 뭐 뇌물공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도 조만간 네. 뇌물공여 혐의로 네.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서서야죠. 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그 4가지 위헌 사항 가운데 두 번째 세월호 7시간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이라는 네. 표현보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는 건데요. 지금 법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명징한 범법 행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아니냐. 네. 근데 구체적으로 정의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소추 대상 범죄로 적시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 네. 어떤 일을 했냐 이런 디테일보다 반대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국민이 죽음에 이르는 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죄죠. 그러니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죄. 이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아하. 대통령 관저 사무실도 출근하지 않았고 어떤 지시도 정확하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 이미 이것은 청와대 본인들이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헌법 67조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죄. 이 죄는 분명히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세월호 7시간에 모든 국민들은 도대체 뭘 했냐 이거를 관심을 갖고 네.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300명의 국민이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직무유기다. 예.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도대체 뭘 한 거냐 이런 네. 포인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국회에서 야3당은 내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 처리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9일을 주장합니다. 우선 네. 새누리당은 왜 자꾸 9일을 얘기합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직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국정마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국정마비 상황을 중단시켜야 되고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루라도 당겨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에 대한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면 이 일이라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인데요.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엄청난 공경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고민, 그런 머리를 굴릴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야당의 프로세스에 감나라, 배나라 이러실 처지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국민의 민의를 수용하는 대로 따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의를 수용하는 야당이 민의를 수용하는 프로세스를 새누리당도 네. 잠잠히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오늘 조간에 갑자기 쏟아진 뉴스여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누리당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친박이 나서서 명예로운 퇴진을 네.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네. 전 대표도
명예로운 퇴진을 언급한 바 있죠. 그런데 네. 친박도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명예로운 퇴진의 어떤 그 시한이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이라도 퇴진을 하신다고 하면 좋겠지만 네. 대통령이 검찰 수사까지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거부를 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실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네. 이 친박계 중진들이 했던 얘기는 네. 양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네. 그런 판단이 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탄핵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네. 이 탄핵 국면에 대한 여러 가지 혼선을 가져오려고 하는 꼼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일이든 다 양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더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은 친박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 이제는 마지막 기댈 언덕까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이라는 서청원 그리고 네. 최경환 의원마저도 명예로운 퇴진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댈 언덕이 부빌 네. 언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다. 빨리 사면 초과라고 봐야죠. 네. 사면 초과다. 경향신문은 육면 초과라고 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200만, 19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어도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청와대 태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네. 뭐 4%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경악할 만한 지지율인데 네. 이분이 지지율을 1%까지 찍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나? 이런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이유를 뭐 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예. 대한민국의 1%가 되고 싶어가지고 예, 1% 지지율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자조 섞인 농담 주셨습니다. 자, 탄핵을 하긴 하는데 우리 개헌을 좀 조건으로 걸자. 소위 김무성 네.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끊임없이 물밑에서 개헌을 조건으로 탄핵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조건부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실제로 국회 안에서는 좀 먹히는 주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제 탄핵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개헌이 탄핵과 거래할 어떤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탄핵은 이미 탄핵입니다. 그리고 개헌은 필요하다면 절차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이미 야당 안에서도 뭐 그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개헌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야당 안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몇몇이 네. 이 개헌에 동의하고 있고 또 정세균 국회의장도 총론적인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발언을 삼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국회 안에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이미 뭐 200명을 넘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제 초기에 개헌 논의가 나왔을 때는 네. 현행 어떤 대통령제가 너무 이제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네. 사실 대통령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이런 무소불위의 불법적인 권력이 탄생했는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도 일부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래 그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대통령 스스로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더 좋은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1인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확인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분점을 통해서 적어도 내 몫을 하나라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밑바탕에 또 깔려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더 좋은 권력 구조로 나가기 위한 논의와 네. 한편에서는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자기 지분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추진하는 개헌 논의는 잘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탄핵안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안이 발의는 될 텐데 네. 가결이 될 것이냐, 네. 부결되면 어떡하지? 이런 국민적 걱정도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일단 뭐 야당 안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탄핵으로 다 의견을 모은 상태이고 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얼마나 이 탄핵 가결에 합류하게 될 것인가 문제인데요. 네. 저는 사실은 뭐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적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샤이 탄핵파들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샤이 탄핵파. 예. 예. 그래서 이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네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샤이 탄핵파들이 의원님께 좀 나는 사실 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새누리당 의원들 그 중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샤이가 아니시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당 의원들 친한 분들끼리는 이 뭐 도저히 네. 창피해서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주를 같이 한 상태에서는 아마 그 새누리당 자체도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뭐 차기 총선에 또 나가셔야 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네. 상태에서 본인의 진로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만에 하나라도 부결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네. 전혀 뭐 상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오늘 오후 늦어도 오후에는 탄핵 야당의 단일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하나의 안을 만드는 건데 네. 혹여 뭐 협의 과정에서 걸림돌이나 뭐 이것 때문에 탄핵안이 안 만들어졌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컨대 그 뇌물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달리하는 부분은 좀 없습니까? 예, 그 어저께 저희들이 수석간 회동이 있었고요. 네. 제3자 뇌물 공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상에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됐지만 네. 큰 폭에서 어떤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의결서 내부의 디테일한 문제들은 네. 뭐 헌재 판결에서의 유불리, 그다음에 시간상의 문제이지 뭐 단일안을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법률 자문들을 잘 얻어서 단일안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언론이 그러면 잘못 쓰고 있는 거군요.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 언론 지면에 나타나는 걸 보면 뇌물죄를 둘러싸고 국민의당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 큰 폭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모든 것은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고, 네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합의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 네네. 뭐 이것이 갈등이 돼서 단일안을 못 만든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보실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단일안이 못 만들어진다거나 이게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언론만 보시면 안 되군요. 여러분 반드시 팟짱을 들어서 균형을 정책의 균형, 그렇습니다. 사고의 균형을 맞추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그 탄핵이 이제 180일 동안 그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만에 하나 스스로 하야의 길을 결정하면 이 탄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것은 일단 그 국무위원들은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사표나 해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 그런데
탄핵 절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저희들이 자문받은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예. 예. 아, 그러면 본인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도 정해진 탄핵 예. 절차는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그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은 그만두면 관저에 있는 건가요? 관저에 유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예. 직무 정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12월 2일 날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날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럼 탄핵 가결서가 송달됩니다. 뭐 한두 시간 안에 가겠죠.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 탄핵 가결서가 청와대로 송달이 되면 한두 시간 안에 그러면 바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이 되는 거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시작되면 곧바로 그 2일이라고 상정을 하면은 내주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국회 추천 총리 문제를 그때 받았어야 됐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네. 그때 이제 총리는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대통령이 외치는 자신이 맞고 내치를 맡기는 그런 거국 중립 내각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총리 문제가 탄핵 절차를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탄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후에 한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총리가 되건 간에 이것은 굉장히 과도내각을 관리하는 총리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선 관리와 민생 안정 두 가지 일 수준이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총리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금 힘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하는 사태를 최소화하면서 과도 내각들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라도 안보 불안 상황이 그 사이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갖고 있는 안보 불안보다는 훨씬 더 안보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빠지고 지금에 있는 내각이 그대로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퇴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 하야 이렇게 전국이 정리가 되면 조기 대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4월 조기 대선론이 나오는데요. 하야를 그러니까 탄핵 과정은 그대로 밟고 대통령이 하야하면 탄핵 과정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요. 탄핵 절차는 결국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심판의 그 과정을 가는 것이고 조기 대선은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때로부터 60일 안에 치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이 정치 과정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꼼꼼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탄핵은 법률적 절차이기 때문에 발의된 후부터 가결된 후부터 180일간 최장 심판 결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사이에라도 물러나면 곧장 대선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꼼꼼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매주 촛불 전국에서 모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꼬마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전부 한 목소리로 나와서 이놈의 나라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외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한갈의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에 딱 하나가 실행이 됐다. 국민 대통합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지난주 토요일날 촛불을 갔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전 역사상
가장 추악한 권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민들, 국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너무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들의 힘으로 지켜왔고 또 전진시켜 왔습니다. 정말 그런 국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믿고 국회에서 저도 국회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 탄핵에 멈추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늘어놓은 이 수많은 정책들 이것을 탄핵하고 보수 기득권 세력을 퇴진시키는 그런 시대적 과제도 제가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치인들도 뿌듯하고 또 거리에 나온 시민들도 뿌듯한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정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